어, 배양이라는 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동물세포라든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식물세포가 가능합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세포에 필요한 영양분, 글루코스, 그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보통 혈액 내에 시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주면은 동물세포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가라고 하죠. 그런 아가 플레이트에다가, 그 박테리아, 콜로니를, 도마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콜로니가 생기면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 손을 그냥 한번 갖다 댄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키워봤더니만 사람 손에 이렇게 다양한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바이러스를 또 어떻게 키우나요? 바이러스는 스스로는, 클 수는 없고, 스스로 배양될 수는 없고 해서, 바이러스 숙주세포가 있습니다. 그 숙주세포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식물세포도 아가 비슷한 건데, 식물세포의, 어떤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로 치면 줄기세포 같은 거죠. 그런 세포를 여기다 잘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식물 자체가 돼서 자라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동물세포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세포 배양에 필요한 도구. 세포 배양에 필요한 도구는 첫 번째로 세포 배양하는 접시가 필요하겠죠. 여기 뚜껑이 있어가지고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를 이렇게 조그만 웰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어서 키울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화학물질이 한 3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30개를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도 세포가 상당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세포 배양 플라스크, 세포 배양 접시보다 더 많은 세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래퍼. 스크래퍼는 뭐냐면, 세포를 다 키우고 나서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실험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호르몬이라든지 처리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세포의 미디어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라이시스 버퍼를 뿌려준 다음에 스크래퍼로 긁어요. 긁어야 세포가 터지겠죠? 터지면은 거기서 있던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모아서 샘플을 만드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스크래퍼입니다. 마치 작은 쟁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극저온 튜브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플라스틱 튜브는 액체 질소에 넣으면 팡 하고 깨집니다. 그런데 극저온 튜브는 특이한 재질로 돼 있어서 극저온 마이너스 80도 이하에서도 깨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디어 넣고 세포를 넣어서 보관이 가능한데, 물론 이거 할 때는 DMSO 같은 걸 넣어줘서 세포 미디어가 얼지 않도록 해줘요.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펫, 이 마이크로 파이펫에 대한 설명도 다음 슬라이드에 있을 거고, 파이펫 에이드에서 설명도 다음 슬라이드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파이펫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리터에서 20마이크로 사이 어떤 액체를 옮기고 싶다. 여기서 저기로. 혹은 10마이크로에서 200마이크로리터, 100마이크로리터에서 1000마이크로리터, 1000마이크로리터가 1ml입니다. 극소량이지만 옮기고 싶다. 여기서 저기.
그럴 때 필요한 게 마이크로 파이펫입니다. 이 마이크로 파이펫의 그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쯤에 보면은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돌려서 숫자가 있는데 그걸로 원하는 용량을 먼저 맞춘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팁이 있거든요. 이 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일회용 이걸 붙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을 꾹 눌러줘요. 꾹 눌러주는데 너무 심하게 누르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누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꾹 눌러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힘을 더 주면 완전히 들어가거든요. 힘을 줘서 완전히 들어가기 설계를 한 거는 나중에 그 팁 안에 있는 용액이 빠져나올 때 완전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한 번 더 압력을 주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멈추면은 멈춰야겠죠. 왜냐면 그 부분 그 공간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액체 속에 넣고 다시 릴리즈 시키면, 그러니까 그 눌렀던 거를 다시 손가락으로 빼면은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압력 차이 때문에 이 액체가 이 팁 안으로 빨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떤 튜브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거 눌러주면은 다시 이 액체가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팁을 버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 팁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리고 보통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1마이크로리터에서 20마이크로리터, 10마이크로리터에서 200마이크로리터, 100마이크로리터에서 1000마이크로리터.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마이크로리터를 옮겨라 하면은 가끔 학생들 여기에 최소가 100마이크로리터니까 요걸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량의 가운데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100에서 1000이면 가운데가 한 500마이크로리터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에서 200이면 보통 가운데가 100마이크로리터 될 거고 1에서 20마이크로리터면 가운데 밸류가 한 10마이크로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10마이크로리터 비슷한 용량, 뭐 15마이크로리터라든지 8마이크로리터 그걸 때 요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100마이크로리터 언저리, 50마이크로리터라든지 뭐 120마이크로리터라든지 그쯤 됐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마이크로리터 옮겨라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500마이크로리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300마이크로리터라든지 800마이크로리터 정도일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파이펫 에이드라는 건데요. 파이펫 에이드는 도대체 뭡니까 하면 이게 아까는 마이크로 파이펫이었지만 이거는 좀 중간 형태의 파이펫이죠. 이렇게 길다란 대롱 같은 걸 꽂는데요. 이 길다란 대롱에 기본적으로 용량이 10ml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더 필요할 때는 50ml까지 있어요. 물론 10ml보다 더 작은 5ml, 1ml짜리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요, 여기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충전을 시킵니다. 충전을 시키고 이 부분을 위쪽에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 위에 부분을 누르면 압력이 생기고요. 아래 걸 그래서 위에를 누르면은 미디어라든지 어떤 용액이 빨아 올려져 오겠죠. 그리고 밑에 걸 누르면 릴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 파이펫의 끝에쯤에는 솜 같은 게 있어요. 필터 같은 게 있어서 이 용액이 여기까지 왔을 때 더 빨아 올리면 여기에 멈춰서 필터를 닫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빨려 올라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필터를 적실 정도면 세포로 컬처할 때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필터에 어떤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파이펫도, 다 소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12ml 하면 여기쯤 빨아 올리면 10ml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12ml짜리를 15ml로 뭐 하겠다, 16ml로 뽑아서 하겠다, 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용액이 닿아버리죠. 그리고 그거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은 이게 용액이 닿아서 좀 더 빨아 올리면 힘이 세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여기에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필터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게 하려고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까지 액체가 들어가면은 이 파이펫 에이드가 전자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분리를 해서 이 필터를 교체를 해주면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고장 났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파이펫 여기다 꽂았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클린 벤치. 클린 벤치는 뭐냐면요. 세포를 컬처하는데 깨끗한 곳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에 대부분 헤파 필터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가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이렇게 순환되고요. 여기 사실 앞에는 유리막이 있어가지고 막아놓은 건데 보통 요 정도만 열어서 손만 집어넣어서 장갑 낀 상태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닫아두는 거죠. 그리고 이 천정 부분에는 항상 UV라든지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세포 배양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배양기라는 거는 37도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이산화탄소 5%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혈액 내에 5% 이산화탄소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0.04%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지? 뭔가 이상한데? 왜 세포가 이렇게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필요합니까? 뭐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세포를 컬처하는데 필요한 미디어에 보통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물론 나중에 미디어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일반적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석화가 됩니다. 석화가 되면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5% 이산화탄소에 넣어둬야겠지만 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가 용액인 상태로 있죠. 근데 세포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에요. 물론 이거를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쓰지 않고 다른 걸 쓰는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산화탄소가 5% 공급이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통은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살균기라는 게 있어요. 오토클레이브라는 건데 압력과 온도가 일반적으로 훨씬 높은 거예요. 거의 끓는 속도, 온도고, 압력도 한 3기압, 4기압, 이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로 해줍니다. 보통은, 어떤 걸 넣어서 살균하냐면 수술 도구 같은 거, 금속 물질 같은 거, 살균할 때 이렇게 하고요. 실험실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크로 파이펫에 팁을 꽂는다고. 뭐,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하얀색이 보통 10마이크로리터 용량이 되고, 노란색이 한 200마이크로리터 용량이 되고, 파란색이 1ml, 1000마이크로리터, 그 정도 용량이 되는데, 이거를 넣고 살균을 합니다. 물론 살균이 된, 팁을 팔기도 해요. 근데 살균이 된 팁은 보통 일반적인 팁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양액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DMEM이라는 게 있어요. DMEM. DMEM은
두블코 모디파이 이걸 미디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DMEM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DMEM F12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미디어 199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프라이머리 컬처 하는 프라이머리 컬처가 뭔가요? 일반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는 이 조직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보고 싶다 할 때, 그럴 때 쓰기도 하고요. 잠시 담궈두는 거죠. MEM, 미니멈 에센셜 미디어. 뭐, 기본적인 것만 넣었다. 뭐 하는 미디어도 있고, RPMI. RPMI에 또 잘 자란 세포가 있어요. 그 줄기세포용 배지도 있고요. 곤충세포용 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빨간색으로 돼 있죠. 왜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페놀레드라는 거를 넣어준 건데 색깔을 넣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세포가 햇빛을 받거나 자외선을 받으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햇빛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이 된다거나 영향을 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있는 미디어를 만든 거죠. 그러면 DMEM 미디어의 조성을 한번 볼까요? 아미노 애시드도 넣어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알지닌 같은 시스틴, 글라이신 뭐 이런 것들 넣어줬고요. 인오르가닉 솔트 뭐 염류 같은 거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넣어줬는데 사실은 일반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석화가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미디어를 오래 놔두면은 이런 약간 젓갈색의 색깔이 핑크 색깔로 변합니다. 핑크색을 변하면은 그 미디어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세포 컬처를 하는 디쉬를 바깥에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고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어놔야겠죠. 그리고 바이타민 같은 것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글루코스를 넣어놨다. 영양분이 되겠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이 될 거고 에너지 소스가 될 거고 그리고 보통 10%의 실험을 타서 그러니까 DMEM에 10% 정도 되는 실험을 넣어서 실험을 해요. 그럼 실험은 뭡니까? 실험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 교수님 세럼이에요. 세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게 유럽 쪽에서는 세럼이라고 할지 몰라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시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럼은 혈청이라고도 하는데 페탈 보반 실험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BS라고 하죠. 페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소가 태어나기 전 상태에서 혈액을 뽑은 거예요.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센트리퓨즈 원심 분리기로 계속 돌리면 압력이 가해져요. 그러면은 무거운 세포는 아래로 가라앉고 무겁지 않은 호르몬 같은 거는 위로 뜨겠죠. 그럼 누런 게 떠요. 이렇게 누런 게. 이 누런 게 혈청이에요. 시럼이죠. 거기서 얻어낸 시럼이죠. 그래서 우태혈청이라고 해요. 우와 혈청은 뭐냐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16개월 송아지에서 혈청을 채취한 거예요. 우태혈청에 비해서 단백질 양이 많고 항체 양도 100배 이상 많다. 이거 명칭은 FCS라든지 혹은 BCS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걸 썼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FBS가 좋은 거고 BCS는 항체가 10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 항체가 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CS는 특이한 경우만 써요. 그러니까 이 세포를
어디서 분리를 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FCS를 줘야지, BCS를 줘야지만 잘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우화 혈청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신생 우화 혈청을 해가지고 생후 10일 이하 송아지에서 채취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NCS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특이한 세포, 뭐 심근세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특이한 세포가 있는데 이거는 FBS에서 일반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했을 때 사용되는 거죠. 자, 냉동 보존. 냉동 보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세포를 동결해서 보존을 하면은 보통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세포 내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에 빙정이 형성이 돼요. 얼음이 얼면은 그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탈수가 일어나요. 탈수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보존성을 높이려면은 마이너스 80도 이하에서 보존이 일반적인데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빙정이라든지 탈수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 방지제라는 것을 사용해요. DMSO, 디메틸 서포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이 미디어 넣은 액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0도에 넣어뒀는데도 사실 얼질 않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넣어둔 건데 잠시 꺼내놓는다. 겉으로 보기엔 얼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살짝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살짝 녹여져 보이는 게 사실 좋은 동결 방지제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걸 얼릴 때는 완만한 동결을 사용해야 됩니다. 외부 0.5도 혹은 1도 속도로 내린 다음에 마이너스 30도까지 한 다음에 바로 액체수에 넣으면 되죠. 그리고 세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세포를 최대한 많이 긁어 모아서 여기다 이 조그만 데다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뭔가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 동결 방지제가 주로 어디서 연구가 되냐면 남극에서 연구가 됩니다. 남극에 보면 이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추운 데서도 식물이 얼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빙하에 덮인 상태에서도 식물이 살아있죠. 이 식물은 사실은 글라이세롤이라는 화학물질을 가득 갖고 있는데 이게 얼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럼 글라이세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 옛날엔 처음에는 글라이세롤도 넣었어요. 근데 글라이세롤이 동물세포에 독성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게 크릴새우라는 건데 남극 바다에서 많이 살거든요. 얘네들이 얼지 않고 계속 살고 돌아다니까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동결 방지제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서 얼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몇 특허를 낸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DMSO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파퓰러해서 아직도 DMSO를 사용을 합니다. DMSO 자체에 톡시시티가 있긴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액체 질소에 보관된 세포를 해동 및 배양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미디어를 이렇게 30도에서 만들어 준 다음에 미디어는 미리 만들어 놨겠죠. 10% DME. 그리고 미리 준비된 동결된 세포를 꺼내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다 꺼내서 30도에 해동을 합니다. 물론 손으로 잡고 있어도 금방 해동이 돼요. 순식간이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로 잘 소독을 한 다음에 저 클린 벤치에 가서 액체가 녹여주는데 이걸 따서 저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세포가 둥둥 떠져 있는 세포가 보이겠죠.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기 전에 이제 이름과 날짜를 쓰고, 보시면, 방금 보셨나요? 세포가 둥둥 떠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 놓고, 그 다음날 DMSO를 제거를 해줍니다. DMSO를 어떻게 제거를 해줍니까? 세포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셀 컬처하는 DC에 세포가 붙었겠죠. 그러면은 미디어를 제거를 해줘요. 미디어를 제거를 해주면 다시 37도에 있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미디어 10% DMEM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DMSO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키웁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키워줘야 원래는 이제 세포가 이제 추운 곳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정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이틀 키워줘야 이제 세포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가 이제 제대로 됐으면 이제 세포가 본래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이게 세포가 밑바닥에 붙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헬라셀인데 헬라셀은 뭐냐면은 헨리에타 렉이라는 이런 흑인 여성인데 1951년 악토브에 죽어요. 암으로 죽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되겠냐 해서 그래 해라 해서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 헬라셀은 이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 헬라셀은 실험실에서 계속 자라고 있죠. 암세포기 때문에 얼렸다가 풀었다가 계속 보관을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현미경, 이거 비싸다고 그랬죠. 비싼 현미경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핵 확대를 최대한 해도 이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겨우 핵이 보일랑 말랑 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너무 많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특이한 현미경이 최근에 개발됐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